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도출되고 싶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의 창의성에 근간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창의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창의성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아이디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또 얼마나 열정적인가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뭉쳤다 해도 사실 그 밖의 요소들이 잘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디에이션 과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창의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회사나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더니 정말 안 나와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료들과 또는 친구들과 카페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커피 향이 나고 또 소리가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카페를 갔더니 뭔가 이렇게 창의성이 샘솟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맞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카페에서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성향이고요. 그 성향이 잘 발현이 되는, 실현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창의성의 실현을 도와주는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요소를 저희가 5가지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오감 각각의 요소별로 카페에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그 향긋한 커피 향과 그리고 달콤한 어떤 간식거리들의 냄새들이 잘 납니다. 솔솔솔 배고플 때 그런 자극도 줄 수 있는 그런 후각적 자극들이 카페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의실은 어떨까요? 회의실이나 학교, 사무실을 떠올리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을 일절 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각적 자극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 카페를 가게 되면 시각적 자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로 이루어진 어떤 가구나 어떤 그 장식물들이 있고요. 또는 잡지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런 시각적 자극을 도와주는 그 도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집기와 물건들이 있습니다. 커피잔을 집기도 하고 비닐봉지에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빨대와 같은 도구들도 있고 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거나 잡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좀 낯선 그런 그 자극물들을 손에 닿고 또 그걸 활용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창의성은 조금씩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촉각적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자극은 미각적 자극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먹는 커피와 음료와 스낵들이겠죠. 평소에 회의실에서는 거의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미각적 자극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씹고 마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두뇌는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청각적 자극입니다. 조용한 뇌의 상태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가게 되면 굉장히 청각적 자극제들이 많이 있죠. 신나는 음악부터 템포가 좀 느리지만 무언가 이렇게 신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청각적 자극들도 여러분들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악들은 내 같은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랜덤하게 틀어주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 불허의 약간 긴장감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카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이런 그 상황적, 환경적 자극들이 뒷받쳐주는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우리 회의실도 운회를 쓰는 그런 창의적 사고를 할 때에는 그런 사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회의실을 바꾸기 시작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창의적 환경을 도와주는, 창의적 사고를 도와주는 환경은 굉장히 컬러풀한 색깔이 적용된 가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창이 지원이 돼서 시각적 자극, 트임, 시원한 개방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늘 익숙하게 사용했던 회의실을 보게 되면은 비판적 사고, 침착한 사고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채색 계열의 배경이 있고요. 가구나 집기들도 무채색 계열의 가구들이 좀 무겁게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 환경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의 역할들,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좌뇌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우뇌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일반 회의실보다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감이 자극되는 도구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와 해외에서 이런 창의적 기업들이 창의적 환경을 조성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NHN이라는 회사와 다음 카카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보시게 되면 지금 일반 사무실의 회의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구글의 오피스,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기업 아이디오의 회의실과 집무실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여기가 놀이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가구들과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창의적 활동을 할 때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집,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학교에는 어떤 환경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물론 이런 창의적인 환경들은 여러분들의 운회, 창의적 사고를 할 때만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하고 지적인, 비판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런 환경보다는 기존의 회의실, 침착한 회의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환경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어느 쪽 환경을 활용하실 것일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 배경이 잘 구비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발산, 아이디어를 잘 내기 위한 룰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는 동참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련의 룰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8가지 룰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 8가지 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남의 의견 경청하기. 현재의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절대 부정적인 단어 쓰지 않기, 상호 비판하지 않기, 무조건 칭찬하기, 많이 내기, 그리고 아이디어는 반드시 메모해두기, 모든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작업들,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비판을 받기 이전에 많은 후보들을 만들어야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작업 동안에는 바보스러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고 좀 엉뚱한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음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업 자체, 회의 자체가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발산 작업,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는 그 작업 동안에는 서로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찰스 브라우어라는 미국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연약해서 비웃음이나 하품을 받게 되면 쉽게 죽어버린다. 놀림을 받으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찡그린 얼굴을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부정적인 무언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열이기 때문에 바로 사장되고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발생되는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굉장히 소중한 결과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료와 함께 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성장시키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룰을 만들고 잘 보듬는 작업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What If Innovation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Sun과 Rain이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u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 태양이라고 하죠. 이 Sun의 약자가 SUN인데요. 이 What If에서 쓰고 있는 그 SUN이란 단어는 각각 Suspend, Understand, Nurture라는 3가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스펜드는 일단 어떠한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뜻이고요. understand는 이해하기, 그리고 nurture는 가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at if에서는 아이디어가 잘 자라려면 식물처럼 햇빛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디어가 잘 자라려면 적절한 비도 필요하겠지만, 물도 필요하겠지만 비를 맞게 되면 식물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을 rai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react, 그다음에 assume, 그다음에 ins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R은 react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소위 저희가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assume은 가정하기, 그다음에 insist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act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잘했다, 내 생각은 또 이래라고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로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 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리액션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꾸 가정을 담고 내 생각을 고수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서 자꾸 비난을 하거나 절대 그건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잘 자라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아이디에이션의 연금술사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디어의 회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사전적인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용이하게 하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하다, 그다음에 심리적 촉진이나 조장을 돕는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업무를 완수하고 서로 협조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언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는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멤버들과 그 아이디어 사이에서 촉매 역할, 촉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보통 퍼실리테이터가 단어는 들어봤지만 기존의 리더나 매니저하고 어떤 차이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을 하게 만들고 나를 따라 하고 앞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리더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혁신과 발전과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전 달성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부릅니다. 조직에는 리더 말고도 매니저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매니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것에 집중된 사람들을 우리가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조금 더 고무하고요. 그리고 임무와 목표를 각각 달성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실리테이터는 뭘까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그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는 아이디어가 그 구성원, 아이디어에 동참한 그 구성원들로부터 가장 좋은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이끄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는 거죠. 리더와 관리자, 퍼실리테이터 중에 사실 리더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좋은 아이디어를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리더나 그 매니저, 관리자 말고도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라는 좋은 어떤 그 직급이 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는 리더나 매니저처럼 직급 순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왠지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길을 뺏기는 것 같아. 괜히 막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요. 뭔가 있으면 말도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이렇게 지치고 피로해지고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은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고 몸이 가벼워지고 점점 더 말을 하고 싶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나 어떤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람들 중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로 적합할까요? 맞습니다. 후자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제가 가진 어떤 능력들을 충분히 제가 말로 표현하고 끌어올릴 수 있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그 팀에, 그 조직의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급순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나 팀이나 어떤 조직에서든 막내, 가장 어린 사람이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를 맡는 것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크게 보면 한 8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에이션의 효율적인 운영, 퍼실리테이션.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촉매 역할. 세 번째는 참여자들의 특성 파악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가 흐지부지 되지 않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추진력. 그리고 아이디어가 몇 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치열업시키는 역할들도 그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칠 때쯤 됐을 때 분위기가 절대 가라앉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새로운 아이디에이션을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이해해야만 앞에 1부터 7까지의 운영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을 직업으로, 목표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환경이 잘 구비가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터도 준비가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2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멤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도출해 보는 것, 저희가 이 작업을 발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발산 동안은 정말 어떤 아이디어가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로 성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려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10개만 나온 상태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뽑는 것과 100개가 나온 상태에서 하나를 뽑는 그 1등은 의미가 다르겠죠. 10개 중에 1등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나머지 9개 중에 그중 좀 나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100개 중에 1등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의 발산 작업에서는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까지도 쭉 도출해서 가장 똘똘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추리기 위한 그 기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라고 하면 이제 1등을 뽑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수렴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우리 조직만의 또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제거를 해서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만 남겨놓는 작업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이디에이션은 발산과 수렴 작업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발산과 수렴을 우리가 창의성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발산 작업에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없는 것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의 발휘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렴 단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추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고 있던 좌뇌적 사고,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추려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산 작업은 창의적 사고의 영역, 그리고 수렴 작업은 지능과 분석적 사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행동과 자극입니다. 자, 사실 브레인스토밍은 뇌가 폭풍치도록 하는 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뇌를 폭풍치게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름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뇌가 폭풍치게 하려면 뇌 폭풍치는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잔잔했던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두뇌가 갑자기 뇌폭풍을 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뇌가 폭풍칠 수 있도록 잔잔한 두뇌를 일깨울 수 있는 어떤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들이 바로 조합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열거, 연상, 역할, 몰입 같은 도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산을 하는 데에는 행동과 자극이 필요한데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뇌를 폭풍치게 하는 행위. 두 번째는 브레인 라이팅도 있습니다. 글로 쓰는 행위.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명씩 응답을 하는 서큘러 리스폰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목집단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를 통해서 장소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명씩 그 종이에 각자의 생각을 기술하는 방법을 저희가 명목집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법 중에 행동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하기입니다. 여기에는 강제결합이라든지 랜덤 인풋이라든지 모폴로지컬 차트 같은 것들이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자극의 도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캠퍼라는 도구와 MSL, 마빈 스몰 리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용되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열거한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적용을 함으로써 쉽게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거하기입니다. 일단 다 나열해보는 거죠. 나쁜 점 나열해보고 그다음에 희망사항도 열거를 해보고 특성들도 열거를 해보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번째는 역할 몰입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용자나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과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자극은 다른 사람이 내가 되어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좋은 핵심을 담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산의 행동과 자극을 통해서 얻는 아이디어의 결과물에는 기능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이 있습니다. 자, 기능적 차원은 단순하게 이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가 무엇이니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이고요. 두 번째 감성적 아이디어는 차원은 기능적으로 해결이 됐으니 조금 더 이걸 좋아하게 만드는 감성적 차원입니다. 세 번째 레벨은 경험적 차원입니다. 기능적으로도 해결이 됐고 이걸 감성적으로도 좋아하게 만들었다면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경험 자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경험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 기능적으로도 해결하고 더 좋게 만들고 또 경험의 차원을 바꿔보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모 전자에서 액티브 워시라는 세탁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그 세탁기를 보고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형적인 통돌이형 세탁기 위에 애벌 빨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주부들이 세탁하는 그 경험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쪼그려서 그 애벌 빨래, 그 약간 찌든 때가 있거나 아기들의 용품들을 먼저 한번 세탁을 한 다음에 세탁기에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찰을 통해서 나온 이 결과물은 삼성 액티브 워시라는 이 제품은 이렇게 애벌 빨래를 미리 할 수 있게 세탁기에 레이어드된 형태로 적용을 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기능적으로는 세탁기로만 세탁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 때나 얼룩을 미리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기능적 개선. 감성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애벌 빨래를 쉽게 할 수 있으니 내 가족들이 입는 빨래들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자신감과 뿌듯함을 갖게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애벌 빨래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또 세탁기를 통해 빨래라는 행위가 사실은 되게 번거롭게 분리돼서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빨래를 한다는 경험 자체가 주부들에게 훨씬 더 단축되고 편리한 경험으로서 재구성이 된 혁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반으로 모이고 그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의 의견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업이나 여러분들 일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